제2절 보상 책임의 법률적 근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 2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근로자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돼야만이 우리가 근제보험이나 선원보험이나 또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두 번째, 업무상 재해가 뭐냐는 거죠. 자, 업무상 재해에서는 우리가 부상이 있고 질병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자, 그죠? 그 다음에 자, 평균임금, 통상임금 요 세 개가 보상 책임의 법률적 근거에서 다룰 겁니다. 자, 요거는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시험 막판에 외우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균임금만 복사해서 그것만 10회독하면서 완벽하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험을 1페이지부터 끝까지 똑같이 10회, 10회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마지막에 암기할 거. 지금 빨리 익숙해서 사례 문제를 풀 거를 분명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도약적으로 쉽게 빨리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제2절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 평균임금이다. 되셨죠? 제1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임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상책임에서 육상근로자에서 산재보험은 산재법을 적용하고요. 자, 산재보험이 아닌 우리가 근제배상책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요. 자, 선원근제보험은 선원법이 적용돼요. 해외근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요. 지금 그러면 산재법, 선원법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산재법하고 선원법의 기준이 같다는 거죠. 근데 근로기준법은 더 낮죠. 10%가 낮다. 그러니까 낮으니까 이것도 낮고, 이게 낮으니까 이게 낮은 거죠. 이게 낮은 게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낮은 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자, 보상 책임을 질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얼만큼 보상할 거냐는 것은 약관의 문제가 아니고 근로기준법, 선원법, 산재보험법에서 나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보험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다. 자, 정보했죠? 요거 먼저 이렇게 기억하시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산재보험법하고 선원법은 보상 내용이 같다. 그죠? 그러니까 수준이 있다. 물론 뭐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휴업손해 70%면 70%, 여기도 휴업손해는 평균임금의 70%, 장애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의 1300일, 1300일 그러단 말이죠. 요거는 근로기준법이 낮기 때문에 국내 근저와 해외 근저도 낮다. 이거를 보충해 주는 게 재확장담보 특약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자, 머릿속에 전체적 구도를 빨리 가져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철골공사죠. 철골공사도 안 돼 있는데 거기다가 미장하고 거기다가 인테리어하고 어떻습니까? 이건 문제 생기죠. 철골공사를 빨리 익숙해서 10회독해서 암기하시는 게 가장 수험생활을 빨리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업무상 재해를 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 수행 중이냐에 머릿속에 꽂히면은 나중에 안 돼요. 업무 수행성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업무 중에 사고 났다. 업무 중에 심근경색이 생겼다. 업무 중에 심근경색이 왔으니까 산재사고 아니냐? 아닙니다. 업무 중이지만 업무 수행성이 없다는 거죠. 왜?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만이 산재사고다는 거죠. 그러면은 업무 수행 중에 심근경색이 됐다 하더라도 업무 수행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 자기 지병이다. 그러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자다가 심근경색 생겼어요. 그럼 업무 수행 중이 아니죠. 그런데 업무 수행 중은 아니지만 업무 수행성과 인과관계에 있다. 즉 과로 스트레스와 인과관계에 있다면 업무 수행성은 인정되고 인과관계도 인정이 되니까 산재사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수행 중이냐는 데 얘기하지 마. 업무 수행성, 즉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자, 앞으로 업무상 재해, 그러면 두 단어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다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깊게 공부하고 뭐 한다고 여러분 수험생을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업무 수행성, 업무 기인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 이것만 계속 머릿속에 들고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장 빨리 이해하고 암기하면 되는 거지, 디테일하게 뭐 업무 수행성과 관련돼서 막 10장, 15장 아무리 해봐도 여러분 읽어서 머릿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 뭐라고요?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이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 업무 수행성은 업무 수행 중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 지휘 감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부수되는 업무, 그다음에 업무 종료 후에 마무리 작업까지도 우리가 재해로 판단한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보겠어. 자, 출퇴근 사고가 2018년 7월 1일부터는 우리가 업무상 재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어겨놨다. 그러니까 출퇴근 사고가 업무 중 사고가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실무에서 뭘 하냐면 출근 시간이 언제냐,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 출퇴근 경로에 해당되느냐,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사업장 내의 사고는 전적인 개인 행동이 아닌 한은 대부분의 경우는 업무 중 사고로 봅니다. 출장 중 사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출장지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요 출장지에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업무 중 사고로 보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기까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우리가 출장 중 사고고 업무상 배열한다. 그런데 여기 갔다가 자기 처갓집으로 가서 처갓집에서 왔다, 이렇게까지 현저하게 이탈했거나 아니면 사업자의 지시를 어긋나는 행동을 했거나 현저하게 개인적이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업무 중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현저한 개인 행동,
현장의 전적인 개인 행동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어떤 업무 중 사고라 하더라도 야유회 중 사고다, 접대 중 사고다, 예를 들어서 출장 중 사고라 하더라도 현저하게 개인적인 업무를 이탈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를 이탈해서 현장이 어떻든 아니면 경로는 이탈하지 않아도 전적으로 사적 행위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다 공부를 했는데 이것만 하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업무 중 사고다. 근데 갔다가 이탈했다는 거죠. 우리가 업무를 이탈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탈을 안 했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사적 행동이다. 이것도 안 돼. 사업장 내에서도 안 되지만 출장 중에서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출장 중 사고도 안 되고, 예를 들어 야유회에서 사고도 이건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울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 종은 된다. 그러나 두 개, 현저하게 이탈했다. 경로를 현저하게 이탈했다. 안 된다. 전적인 사적인 행동이다. 안 된다. 이 두 개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경로를 현저하게 이탈했다. 전적으로 사적 행동이다. 이 두 개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 출퇴근 중 사고도 경로를 현저하게 이탈했다. 정상적인 출근 범위가 아니다. 저게 해당되겠죠. 사업장 내에도 어떻습니까? 사업장 내니까 경로 이탈은 없겠죠. 근데 뭐가 있어요? 전적인 사적 행동이다. 자, 출장 중 사고는 두 개가 되겠네요. 경로를 현저하게 이탈하거나 저적인 사적 행위 또는 사업자의 업무를 지시한 위반하는 행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이거. 그 다음에 회사 업무를 위한 거래처 접대 중 사고도 우리가 접대를 할 때부터 이제는 집에 돌아갈 때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접대 행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업무 중 사고다. 자, 그런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으로 현장 경로를 이탈했다던가 전적인 사적 행동, 이건 안 된다는 거지. 두 개가. 회식 중 사고다. 마찬가지예요. 회식 중 사고가 업무 중 사고로 인정되더라도 저게 있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식 중 사고는 뭐냐면 회사의 대표자가 주최하거나 목적 내용이 회사 업무 내용이거나 이거 또 비용도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업무하면서 회식 중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비용 누가 부담했느냐. 회사가 부담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로 추정해 버리죠. 회사가 왜 부담했겠느냐. 업무 내용이 않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주최했겠냐. 아니 사업자가 주최했으니까 회사가 부담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식 중 사고에서 산재 사고라서 가장 포인트는 누가 부담했느냐는 거예요. 산재 사고 났잖아요. 근데 개인이 부담했어요. 근데 회사 청구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산재 사고 돼요. 그래서 비용을 부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류는 이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식이 끝나고 집에 올 때 사고는 어떻게 하냐? 자, 집에 올 때 사고도 자, 여러분 보세요. 자, 회사에서 집에 올 때 사고, 우리가 출퇴근 사고 인정했죠. 회식 장소에서 집에 올 때 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이죠. 접대에다가 집에 올 때 사고 인정합니다. 이제 야유회 끝나고 집에 오다 사고도 마찬가지죠. 왜? 이제 출퇴근 사고가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집하고 회사, 이게 업무잖아요, 업무. 이게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접대도 업무고 야유회도 업무고 다 업무라면 정상적인 범위로 퇴근 중 사고도 이제 모두 출퇴근 사고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다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게 막 설명을 기구하게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림을 하나만 그릴게요. 집, 회사에서 업무하죠. 그죠? 근데 지금 출장하면 출장지에서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뭐 회식 장소, 접대하는 장소가 지금 업무 장소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회식. 이게 업무 중 사고라고 하면, 업무 중이라고 그러면, 그죠? 그 다음에 야유회. 즉, 이게 전체가 업무 중이라고 하면, 업무 끝나고 집에 오는 거. 이것도 전부 다 뭐다 이거죠? 이것도 전부 다 이거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오는 거. 뭐, 이거 전부 다 출퇴근 사고나 똑같이 업무 중이라는 거. 자, 여러분들 판례를 보면, 야유가 끝나고 집에 오는 거, 회식 끝나고 집에 오는 거, 업무 중 사고가 아니란 판례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이전 판례라는 거죠? 2018년 7월 1일 이전 판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2018년 7일 이후에는 여기서 사고 나든 이렇게 사고 나든 전부 다 업무 중이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죠? 자, 요거를 회사, 출장, 접대, 회식, 야유 해놓고 이게 업무 중이면 이것도 업무 중이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업무가 아닌 게 뭐냐? 여기는 정상적인 통로를 벗어났다. 자, 업무가 아닌 게 또 뭐 있겠느냐는 거죠. 응? 업무가 아닌 건 뭐냐? 전적으로 사적 행위이다. 자, 그러면 이걸 쓰라 그러면은요, 이거 쓰고 나서, 그죠? 자, 이거 출퇴근 사고는 요것만 쓰면 되겠죠. 그죠? 출장 사고는 요거하고 요거죠. 그죠? 접대중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나 이거 쓰면 되죠. 야유에도 이거 쓰면 돼요. 이거 쓰면, 왜? 여기 안에서는 전적인 행위, 여기서는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것.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회사 내의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가 없겠죠. 그죠? 출퇴근 사고, 출장 중, 요거는 회사 밖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로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요렇게 요 박스를 하나 공부하시면 이 업무는 다 됩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쉽게 이해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놓고 계속 머릿속에 적어놓고 빨리 외우세요. 무슨 책을 20번, 30번 외운다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20번 외워도요, 책이 엉망이면 여러분 이해도 안 되고요, 나중에 외울 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산재사고에는 질병도 있어요. 자, 질병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산재사고에서 질병은 딱 두 개예요. 직업병하고요, 과로 스트레스. 그래서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암 걸렸다. 그러면 스트레스겠어요? 직업병이겠어요? 직업병이란 말이죠. 어? 그러면 이거는 뭐냐는 거죠. 유해한, 자, 그죠? 유해한 물질. 유해한 물질은 일단가 분진도 생길 수 있고 화학물질도 될 수 여러 가지 있죠. 다음에 위험물을, 자, 노출되거나 취급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석탄 광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차감기를 띄우면서 마스크를 쓰이지만 분진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헛바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노출됐어요. 자, 그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상당 인과관계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지금 뭐라고 했냐 그러면 질병을 유발하고 있고 질병을 의학적으로 인정한다. 같은 말이죠. 그죠? 아, 질병을 이것 때문에 이게 발생했다는 거를 누가 입증해 줍니까? 아, 의사들이 얘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유해 환경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거를 의사가 입증해 준다. 그럼 같은 말이야. 의사가 입증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할 때 뭡니까? 뭘 보겠습니까? 자, 요 기간을 보겠죠. 자, 석탄 광부를 하루 일했어요. 그래, 진폐증 생겼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기간을 보겠죠. 노출의 정도를 보겠죠. 그죠? 노출의 정도. 왜? 환경이 막, 환경 오염해서 뭐 해가지고, 그냥 분진이 거의 없다. 그거하고, 분진이 자욱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환경적 요소죠. 이 두 개, 이 환경적 요소는 뭐냐면, 노출의 강도죠. 노출의 강도. 근데 예를 들어서 막, 공기 정화기로 해가지고 그냥 가서 봤더니, 아, 이게 대기보다 더 깨끗한 온도예요.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기간과 노출의 정도, 환경을 고려해서 의사가 상당히 인과관계를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또는 법에 있는 문구만 가지고 외우려고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가 핵연료에 노출됐다. 그러면은 핵에 노출이 됐어야 되죠. 내가 노출이 됐어야 되죠. 그리고 질병이 발생해야 되죠. 그리고 이 질병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인과관계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의사가 입증하겠죠. 그럼 의사가 입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간하고 노출의 정도를 보아서 의사가 판단하게.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2019년도의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막 다 외울 것이 아니라 결국 그래프로 보면 노출되고 질병 발생하고 인과관계 입증할 때 이걸 고려하고 인과관계는 의사가 입증한다. 자, 머릿속에 외울 수 있겠죠? 요거 외우면 된다는 거죠. 자꾸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시험장에서 딱 요것만 쓰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거죠. 자, 과로, 스트레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돌연사, 그 다음에 뇌출혈,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에요. 가끔은 암도 되고요. 암도 되고. 자, 주로 암은 이거예요. 근데 요거는 주로 있는 게, 자, 우리가 실무상에서 돌연사, 서든 데스, 그죠? 자, 돌연사가 있었다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돌아가셨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었는지 이걸 보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사람이 쭉 일을 하다가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쉬어야 다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쉬어야 올라가죠. 그런데 쉬지를 못하면 한계점에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만한 병이, 평상시 같으면 죽을 만한 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면 이때 뭐가 발생하다는 거죠?
sudden death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게 뭐냐는 거죠. 요게 업무상의 스트레스, 과로, 쉬지 않고 일시키는 거. 이것과 이 sudden death, 또 급성 심근경색, 그 다음에 뇌출혈.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우리가 질병 유발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근로자의 개념. 자, 근로자의 개념 그러면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림을 하나 그려서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먼저 사용자, 근로자. 자, 보세요. 자, 근로를 제공하죠. 그래서 뭐를 받아요? 자, 급여를 받는 거예요. 이 급여는요, 실적급이 아니에요. 내가 근로를 제공하면 내가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돈을 주니까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급이 없는 상태에서 실적급만 받는다. 이거는 근로자로 인정을 못 받는다. 근로 대가로 받는데 사용자한테 받는 게 아니라 뉴스한테 받는다는 거죠. 골프한테 받는다든가 손님한테 받는다. 이것도 사용자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두 번째, 지위 감독 관계에 있어야 한다. 1번 조건, 우리가 2번 조건, 이 두 개가 충족이 돼야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다. 외울 수 있겠죠. 그죠? 1번 조건, 지휘감독 관계. 두 번째, 근로 대가로 기본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지휘감독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거죠. 종속성, 배타성, 이런 거죠. 자,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명이 있으면 이거는 종속성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는 A다. 10시부터 뭐 3시까지는 B. 그것도 종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사고 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배타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걸 보니까 자, 세 가지예요. 시간, 장소, 업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용자가 지시할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만 머릿속에 외워놓고 그 다음에 바로 쓰면 돼요. 시험장에서 이거 왜 써봐야 점수도 안 주고요. 여러분 실제로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런 걸 쓰면서 막 10페이지씩 써놨다고 해서 여러분들 시험장 공부 되겠냐고. 안 된다고. 해서 이걸 끄집어내자는데 이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외우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휘감독 관계라는 건 종속성과 배타성이고, 배타성은 이 세 개의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자다. 이렇게 머릿속에 외워두면 돼요. 그러면은 사용자로 이것도 했고요. 직업도 불문한다. 직업이 뭐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론이든 상용이든 관계없다. 그 다음에 적법이든 불법이든 관계없다. 자,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관계없다. 우리나라 사람만 우리나라에서 채용됐다면, 그죠? 그래서 국적도 불문한다. 다 적용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업 불문, 상용성 여부 불문, 근로계약서 있냐 없냐, 근로자 적법성 불문, 불법 체류도 관계하고, 불법 체류도 관계없다는 얘기는 외국인도 관계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사례별로 보면은요. 자, 도급관계 수기원 근로자 아닙니다. 사업자입니다. 위임관계에서 우리가 대표이사,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이사라고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근로자 아니에요. 근데 말로만 이사님인데
월급쟁이야. 그 말로만 이사님이고 실제로는 이사로 등기도 돼 있지 않고 업무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근로자가 되죠. 그다음에 위임관계.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한테 위임했다고 변호사가 내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다 이거죠. 자, 임금이 없는, 고정급이 없는 손님으로 봉사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고정급이 없는 출연료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뭐가 없다는 거죠? 기본급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아니다는 거죠. 자, 이건 실습생, 아까 근로자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남편이 사업자로 되어 있고 아내가 같이 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증은 남편이라도 그 사람은 공동사업자지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사업자는 명의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남편이 아내한테 월급 주겠어요? 법인일 때는 다르죠. 법인일 때는 대표이사하고 아내가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급여를 또박또박 주는 게 다른데 개인일 때는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특수근로자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특수근로자는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쓰긴 쓰는데 이게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몰라요. 자, 통상임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통상임금이 뭔지 몰라요. 근데 책으로 정의된 거 아무리 읽어봐도 느낌으로 안 와요. 그러면 공부는 깽입니다. 일단 느낌으로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느낌으로 오는 게. 자, 연봉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연봉 나누기 12 하겠죠. 그러면은 연봉의 월급여가 나오겠죠. 이거를, 자, 30일로 나누면, 근무일수로 나눈 게 아니에요. 30일로 나누면, 이게 뭐냐? 통상임금이. 그러니까,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추가로 일을 해서 받는 것을 제외한 이게 통상임금이에요. 그러면 평균임금은 뭐냐? 통상임금에 뭐를 플러스하는 게 평균임금이냐 보면 되겠죠. 시간의 수당, 주휴수당, 실적수당. 내가 노력해서 근로자가 노력해서 약정한 급여보다 더 받은 거 여기까지 포함하면 평균임금. 그러면은 우리가 자 보세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치료를 했다. 그러면 31일, 28일, 31일, 30일, 31일, 30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합치면 90일이고 이거 합치면 3, 5, 15, 150일이고 181일이란 말이지, 그죠? 예, 185. 이거 숫자 틀려도 내가 설명하는 것만 잘 알아들으면 돼. 그러면 우리가 평균임금 곱하기 181일 곱하기 70% 이렇게 수업소를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일요일, 토요일 일하지 않는 공휴일도 뭘 준다는 거죠? 휴업급여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공휴일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180일 중에서 일요일인가 빼고 토요일인가 빼고 휴일인가 빼고 이게 아니고 그냥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합쳐서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한 달로 본다면 30일로 나누는 게 평균임금이에요. 한 달로 나누는. 그러면 월급은 뭐냐? 일당 곱하기 얘가 토요일 일을 빼냐 일 안 하면 22일만 일할 거 아니야. 이건 실제 월 중에서 일하는 날이고 이거를 30일로 나누면 평균이라는 것은 뭐냐?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쫙 깔았다. 이게 평균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합치면 뭐예요? 0.7333 이렇게 나오죠. 근데 0.73으로 하면 안 되고 30분의 22로 해줘야 정확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얼마냐? 그러면 일용 근로자 일당 곱하기 22 나누기 30 하는 거지. 그게 평균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짝 깔았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일당하고 평균 임금의 개념은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일당이 15만 원이다. 그러면 22일 하면 한 달치가 나오겠죠. 그죠? 이거를 30일로 나눈 게 평균 임금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하는 거죠. 야, 그래서 평균 임금의 개념은 뭐냐? 토요일, 일요일까지를 포함해서 급여를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그 기간으로 나누는 거, 이게 평균 임금의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근로의 대가가 임금이잖아요. 그러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건 뭐냐? 1번 운해적인 거, 2번 복지후생적인 거, 3번 실비변상적인 것은 우리가 급여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급여 종류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급여가 아닌 것만 얘기해서요. 운해적인 거. 대표적인 게 뭐야? 축의금, 부의금. 그렇죠? 그 다음에 복지후생적인 거. 그 다음에 실비변상적인 거. 출장비. 출장비도 어떻습니까? 무조건 20만 원, 50만 원 주고 나서 한 게 아니라 갔다 와서 영수증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영수증 처리해서 나머지 정산하는 것은 다 우리가 실비변상적이다. 자, 그러면 근로 대가가 아닌 게 뭐냐? 세 가지 예를 들어 뭐라고 했어요? 운해적인 거, 복지후생적인 거, 실비변상. 이렇게 외워야지. 이거를 잘 외워봐야 뭔 말인지 몰라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거, 이걸 제외하는 근로의 대가로 본다라고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핵심적인 사항을 반드시 빨리 암기하는 거. 그게 전체적 공부하는데 좀 제 과목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이라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빨리 하는 거. 그죠? 그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공부하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평균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게 평균 임금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사고 났다는 거죠. 그러면 7월 1일은 제외해야 돼요. 7월 1일을 포함시켜버리면 7월 1일 10시에 사고 나서 7월 1일에 임금 안 줘버리면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7월 1일 제거해야 돼요. 과거 소급해서 3개월이 대상기간이에요. 그러면 이때 받은 월급이 아니에요. 이때 월급을 받은 시점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이때 당시에 근로의 대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로의 대가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때 받은 급여 중에서, 자, 이때 일한 급여는 이때 받고, 이때 그러면 이때 받고, 이때 그러면 이때 받았다. 이 급여가 이거의 근로의 대가지, 이 받은 시점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미급여라도 관계없어요. 미급여라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상여금을 한번 볼까요? 상여금을. 자, 예를 들어서 상여금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즉, 자, 이때 요걸 이렇게 맞추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1개월이고 요게 2개월이단 말이에요.
요게 1개월이고 요게 2달. 즉, 자, 이거의 근로의 대가는 이거라는 얘기죠. 이거의 근로의 대가는 이거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중에서 뭐만 대상이 되는 거죠? 이 기간의 근로 대가인 이것만 상여금 중에서 평균임금의 대상이 되고 이것만 평균임금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급여 중에서 이걸 찾아내야 되고 이 급여 중에서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자, 상여금을 1년에 한 번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2개월에 대한 대가죠. 그러면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치가 나와요. 이게 3개월 해주면 3개월치의 급여가 나오죠. 이거를 대상일수로 나눠줘요. 대상일수가 90일 수도 있고 91일 수도 있고 89일 수도 있으니까 대상일수로 나눠주는 게 평균기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언제 받았냐? 4월, 예를 들어서 이게 6월 1일, 5월, 4월이잖아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대상기면 이 근로의 대가를 언제 받았느냐? 이 근로의 대가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언제 받았느냐? 받았냐 안 받았냐? 아직도 미급이었냐? 이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월 만에 받은단 말이야. 그죠? 그럴 때는 1년치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대상기간에 상여가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평균임금의 개념을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해야만이 뭘 할 수 있다?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략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평균임금을 보겠습니다. 항상 평균임금은 자, 공식이 뭐예요? 대상기간의 급여가 아니에요. 대상기간의 급여가 아니에요. 대상기간의 근로의 대가. 그럼 근로 대가는 언제 받았는지는 관계없다는 거죠. 두 번째, 대상기간 일수.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사고일을 제외해서 소급해서 3개월이다. 만약 7월 1일 사고다. 그러면 7월 1일을 빼라 이거죠. 그 소급해서 3개월이면 자,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자, 7월 5일이다. 그러면은 제일 앞에 시작한 건 5일부터 시작해죠. 왜? 끝날 때 4일로 끝날 거니까.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1월 1일 날 시작했다. 그러면 2월 1일이 한 달이니까 1월 31일이 한 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월 5일을 뺀다는 것은 5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7월에서 6, 5, 3,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아니죠. 6, 5, 4네. 그죠? 4. 그러니까 7월이면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러니까 6, 5, 4 해놓고 여기다는 뭐냐? 이 날짜하고 똑같이 써버리면 돼. 5일로. 그러면 끝나는 날짜는 5일이 아니고 4일이니까 된다는 거죠. 계산할 때 하나, 둘, 셋 해놓고 이 날짜하고 똑같은 날짜를 써주면 된다. 그렇게 설명하면 돼. 첫날을 빼는데 왜 똑같은 날짜 씁니까? 그래야만이 이 날짜 이전에, 하루 전에 우리가 한 달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제되는 기간에 대해서 기본 원칙이 있어요. 자, 적법한 휴업인 경우는 피해자에게 평균임금의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급여가 이만큼이에요. 자, 근데 적법하게 휴일한 김에 3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봉급을 하나도 안 줬다 이거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B, C가 월급인데 A 플러스 C 해놓고 이 기간을 안 빼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똑같이 90일로 해줘 버리면 A, B, C 나누기 90일이 평균 임금인데 요거는 빼지고 요거는 안 빼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균 임금이 적어지겠죠. 적법한 휴일에 평균 임금이 적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지급했다. 그래도 이만큼 평균 임금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 지급했다. 그러면 이걸 공제하고 이걸 공제하고 뺀 놈이나 공제 안 하고 ABC를 공제 안 한 기간을 나눈 거나 똑같은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험장에 가서 애매하면 이거 공제하고 이거 공제하면 항상 맞죠. 그잖아요. 선생님 봉급 다 줄 때는 공제 안 합니까? 이거 공제 안 하고 공제 안 하고 다 울고 하나 공제하고 공제하거나 평균임금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대상 기간에 급여를 일부 받았다는 건 좋은데 얼마를 줬다? 얼마 나왔어요. 이게 전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공제 하는 것이 정답이다. 무슨 말 알겠죠? 이럴 때는 공제하고 둘 다 공제하나 둘 다 공제 안 하나 똑같은 결과다. 오케이? 이거는 공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제 기간을 설정할 때 적법한 휴가에는 피해자의 평균 임금의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오케이? 넘어갑니다.